암울했던 시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된 천문학자 우남 이원철. 그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하늘에 대한 열정으로 천문, 기상학 발전에 앞장섰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천문학자들이 만든 정확한 관측기기와 기록들. 천문 강국의 역사를 잇는 천문학자들. 하늘의 비밀을 푸는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정유년 시작부터 하늘에서는 다채로운 우주쇼가 펼쳐졌다. 특히 수많은 유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유성우 현상은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했다. 유성우는 해성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들이 지구에 떨어지며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별을 보며 느끼는 자연의 신비.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직 다 풀리지 못한 하늘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다. 맨눈으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봤을 때 느끼는 전율감, 경외심이 있겠고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를 관측했었을 때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경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에 매료됐을까? 예로부터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학은 왕의 학문이었다. 과거 왕들은 천문학자들에게 별을 관측하게 시켰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면 일식 66건, 해성 55건, 유성 45건 등 총 218건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천문학은 2000년 이상 이어온 과학자들의 영역이었던 셈이다. 하늘이 보여주는 이 천문 현상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미지의 영역을 아는 것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천문 관측을 통해서 이 미지의 영역을 예측하거나 또는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역사 기록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비밀을 푸는 천문학. 하늘의 변화는 생활은 물론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문이다. 이 천문 현상들을 기록하고 관측기기를 이용해 연구하는 일은 바로 천문학자들의 몫이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읽고 자연의 흐름을 예측해 안으로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 밖으로는 땅을 일구고 사는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늘의 흐름을 읽어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천문학자들. 그들은 미지의 영역을 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었다. 천문학은 대표적인 자연과학입니다. 우리 인간 주변에 있는 자연 현상들을 살펴보고 궁금증을 갖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야말로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모여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인 것이고 그것이 인류 문화의 발전과 항상 연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필요성이 되겠죠.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가장 열정을 쏟은 분야 중 하나, 바로 천문학이다. 천문관청인 서운관을 세우고 천문학자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던 태조. 그는 하늘의 흐름을 읽어 여기를 추택하는 일에 공을 들였다. 태조의 뜻에 따라 서운관의 천문학자 권근과 11명의 학자들은
고구려 때 얻은 별자리 탁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문지도 제작에 들어갔다. 바로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놓은 그림이라는 뜻을 가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였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천문도와 같은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얼굴, 이게 곧 그 하늘의 무늬, 이것이 곧 천문이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하늘에 움직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천문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작으로 쌓은 경험과 지식은 세종대 천문학자에 이르러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즉위 초인 1420년경 천문대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세종. 천체 운행을 관측하기 위해 장영실을 비롯한 최고의 천문학자를 육성한다. 당시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한 천문학자 중에는 칠정산을 편찬한 김담이 있다. 칠정이란 해, 달을 비롯해 지구를 둘러싼 행성을 말한다. 칠정산은 조선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 변화를 끊임없이 관찰 연구해 조선에 맞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천문 현상을 예측해낸 것이다. 칠정산 이제 7개의 어떤 행성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지구와 가장 관계되는 게 이제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 태양계에 우리 그 수금지와 목토처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외우던 그 중에 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5개를 합해서 7개의 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7개 행성이 움직이는 그에 대한 연구, 그게 이제 칠정산 연구가 되겠습니다. 칠정산은 10년이 걸려 완성된 역법서다. 일식과 월식 그리고 날짜와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관측해냈는데 이는 지구를 둘러싼 행성의 운행을 정확하게 관측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역법이라 하면요, 사람들이 뭐 주역 뭐 이런 식으로 미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역법이 쉽게 말하면 달력입니다. 책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딱 맞는 그런 그 달력이 없었죠. 지금도 막 요즘 그 연말 특히 그 연말 연시에 그 달력 구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일 보는 것이 달력이고 또 매일 쓰는 것이 그 한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참 그 달력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농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농사 절기에 맞춘 달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주의 한 박물관. 칠정산의 교정 편찬을 함께한 천문학자 김담의 탄생 600주년을 기념한 전시회가 개최됐다. 우리 민족 최초로 자주적 천문학을 일궈낸 김담이 걸어온 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다. 김담 선생님과 관련한 유물들을 주로 전시하고 있고요. 뭐 교지라던가 무송헌집, 그리고 김담 선생님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칠정산 외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담은 19살 어린 나이에 등과해 지편전 학사로 한글 창제에 참여했다. 이후 그의 수학적 능력을 알아본 세종은 이순지 등과 함께 천체를 관측하고 역설을 편찬하는 곳으로 투입한다. 국립천문대였던 간이대에서 조선의 천문의기를 이용해 천문 역서 편찬에 앞장선 무송 김담. 당시에는 어떤 학문이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편전에서 이제 뭐 한글 창제도 세종대왕이 시키시고 또 무슨 이 칠정산, 즉 이 역법 같은 것도 이제 나누어 시키시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분이 같이 그 지편전 학사시기 때문에 같이 한글 창제 또는 이 칠정산 외편, 내편 여기도 관여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문학에 관한 해석을 중국과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역법서에 의존해 농사를 지어야 했던 시대. 김담과 천문학자들은
중국과 아라비아의 틀을 벗고 독자적으로 칠정산을 편찬, 전 세계에서 지방시를 시행한 몇 안 되는 나라로 자리 잡게 했다. 내편은 전통적인 한국과 중국에서 쓴 그러한 방식의 역법이고, 외편은 이슬람 역법을 가지고 와서 만든 역법입니다. 두 역법은 사실 그 기본적인 달력 체계가 달랐습니다. 다만 일식을 계산할 때 나오는 값들은 일치할지 몰라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간과 비교해도 1초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한 역법서 칠정산. 조선 실정에 맞는 천체 예측으로 아랍의 천문학보다 앞선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칠정산 내편이든 외편이든 그 당시에는 대략 일출몰 시각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이 되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일식의 계산은 대략 2각에서 3각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그 한 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1분, 물론 지금에 비하면 약 14.4분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정도를 생각했고, 그것에 비했을 때 한 2각에서 3각 정도에 일치한다면은 이제 상당히 잘 계산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궁 안과 밖에 다양한 관측기기를 설치해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고 밤과 낮 시간을 확인했다. 세종시대 천문학자들은 달과 별의 흐름을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기구를 발명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천문학자들이 만든 천문기기는 무엇일까? 천체의 위치 측정을 위하여 제작한 혼천의와 혼상, 간의, 일성, 정시의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당시 천문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늘의 흐름을 읽었을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국보 230호 혼천시계에 붙어있는 혼천의. 혼천의와 시계를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천문학의 기본을 이루는 기계로 천문 관측은 말할 것도 없고 달력을 만드는 표준값을 제공하기도 했다. 혼천이는 우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혼천이는 별들의 운행이라든지 태양의 운행, 달의 운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요. 점차 별들이나 태양이나 달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들이 이제 삽입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의 혼천이는 시계 장치와 연결이 돼서 보통 혼천시계라고 불리는 장치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혼천의는 동양의 전통 천체 관측기기로 3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안쪽의 사유환에는 천체를 관측하는 규형이 설치되어 있다. 바깥쪽에는 적도, 황도, 백도를 나타내는 삼진의가 설치되어 있으며 삼진의의 바깥에는 가로와 세로로 혼천의를 받쳐주는 육합의가 놓여 이를 4개의 받침대로 받쳐져 있다. 이러한 혼천의는 천체가 회전하는 모양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다. 혼천이는 주로 그 규형이라는 망통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제 망원경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천체들을 규칙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 기구 중 하나인 간의. 행성과 별의 위치, 고도와 방위, 낮과 밤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기다. 혼천의를 간단하게 만든 간의는 1432년 정인지가 처음 만들어 간의대에 설치해 북극 고도를 측정했는데 크게 지평 경의의인 지평환과 적도 경의의의 부분인 적도환으로 나뉜다. 아래쪽에 있는 지평 경의의는 고도와 방위각을 측정하며
적도 경의의는 천체의 회전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천체의 위치는 바닥과 사유환에 새겨진 눈금으로 확인하게 된다. 대표적인 관측 기기가 이제 간이인데 그 간이는 당시에 최첨단 아주 큰 관측 기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문연에서 만들고 있는 GMT 같은 그런 것에 대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이의 특징은 오늘날 망원경과 비슷하게 적도 좌표로도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평 좌표로도 관측할 수 있는 두 개의 망원경을 하나에 붙여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의 입이 물고 있는 바퀴 모양의 환이 특징적인 일성정시의. 구리로 4개를 제작해 하나는 궁궐 안에 왕이 다니는 내정에 두었는데 구름과 용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것은 일성정시라는 시간 측정기기입니다. 실제로 일성정시는 자경의 시각 교정을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태양이 하루 동안 남중을 할 때 그때 자경루의 잣대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 일성정시가 만들어져서 국경지대로 보내져서 국경의 시간을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세종 19년에 창제된 일성정시의는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가진 천문시계다. 이 구조를 보면 밑받침 위에 용이 있고 용이 바퀴 자루를 물고 있으며 바퀴 중심의 구멍은 정극환을 통해 북극을 맞출 수 있다. 동지 첫날의 새벽 자정을 시작으로 1년 내내 별의 위치를 관측했다. 실제로 전통시대의 관측기기가 얼마나 정확하냐, 현대와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리가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간이의 경우 백각한의 눈금이 오늘날 15초에 해당되는 시간의 눈금을 읽을 수 있고요. 또 물시계의 경우에는 3분 이내의 오차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규표라는 관측기기를 보면 2mm 이하의 눈금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정밀한 측정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던 조선시대 천문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을 복원하고 있는 천문연구원 복원팀. 이곳에서는 최근 세종시대 장영실이 만든 자동시계를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면 폭포에서 나오는 물은 여기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연못에서 기기 쪽으로 보내주는 수압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림에서 아직 형체 복원만 이뤄진 상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이 자경루에 이어 세종을 위해 만든 자동시계인 흠경강루. 천문시계의 예술품이라고 할 만큼 구조의 정교함과 시보 기능의 다양함이 돋보인다. 시간 측정 및 기계 제작 기술,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발명품이다. 흠경강루는 장영실이 보루강루, 즉 자경루라는 걸 만들고 4년 후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1438년에 흠경강루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을 위해서 이 물시계를 이제 제작하게 되는데, 이 물시계는 흠경각 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흠경강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흠경강루에는 최첨단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인형이 움직이고 또 수차에 의해서 기륜이 회전하고 태양이 하루 동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의 태양 고도 변화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출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흠경강루는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 주위에 평지가 펼쳐진 모습이다. 우선 산허리 위로 뜨고 지는 해는 계절에 따라 고도와 방향이 바뀌도록 되어 있다. 해는 계절에 따라 고도와 방향이 바뀐다. 그 아래 옥녀와 사신이 하늘의 시각을 땅에 전하고 있다. 주변의 평지에는 농촌의 사계절을 만들어 사방에 늘어놓았다. 12시 인형이라는 것은 각 시간에 맞춰서 인형들이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옥녀가 구멍을 통해서 출현하게 되면 그때 오시가 될 때 오시 인형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인형들은 보통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해당 시간이 될 때 다시 미씨가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작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37명의 인형들이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면서 임금님께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마루로부터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 사람을 적절히 배치해 시간과 천체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제작한 흠경강루. 그러면 2D 도면에서는 이제 뭔가 표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2D까지 들어갔나? 그만큼 내부의 작동기구가 정교하게 설계되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설계는 내부 구조에 대한 수차 장치와 물시계 그리고 각종 기어 장치들의 설계 작업이 마무리된 단계. 하지만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다. 흠경강루에 대한 문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적인 흠경강루의 외형 구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부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소략되어 있어 저희들이 수리 기록, 그러니까 흠경강루의 수리 기록이라든지 주변국의 동아시아의 자동 물시계의 기술사적 발전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문헌의 부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한 학문이자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천문학. 세종시대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읽고 자연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들에게 하늘은 곧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과학을 꽃피웠고 다양한 천문이기 제작에 힘썼던 천문학자들. 그들은 척박했던 상황에서 최첨단 과학의 선봉이 되어 우리나라를 천문 강국으로 이끈 선구자와 같다.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천의 국립과학관. 이곳엔 대한민국 과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들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마련돼 있다. 조선시대 발명에 앞장섰던 과학기술자에서부터 농학과 의학, 생물학 분야의 현대 과학기술인까지 대한민국을 이끈 과학인 31명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이자 천문학과 기상학의 현대화를 이끈 천문학자 우남 이원철. 이원철 박사님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해외 학계에 글로써 발표하신 첫 번째 분이기도 하신데요. 해방 후에 이원철 박사님께서는 군정 하에서 이미 관상대의 대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기상과 천문 양 분야의 기틀을 다지는데 15년 이상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혼란을 겪었던 시대. 현대 천문학자로 기상학과 천문학의 토대를 마련한 이원철 박사.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원철 박사의 조카 손주인 이상기 씨에게서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할머니로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그 어릴 적부터 굉장히 신동이었다. 그래서 그 보성 전문학교를 다니실 때도 모든 그 암산이라든가 또 모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아마 신동 소리는 들으셨던 것 같아요.
1919년 연희 전문을 1회로 졸업하고 1922년까지 모교에서 전임 강사로 후배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이원철 박사.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연희 전문 교수였던 루퍼스와 베커의 제안으로 미국 유학행에 올랐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1915년에 만들어지고요. 1919년 3.1운동을 하던 해에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연희전문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들은 전부 22명이었는데 그중에 4분이 수물과, 수학과 물리학을 배우는 학과 출신이었어요. 이원철 박사님은 1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셨고 졸업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수학 강사로 2년간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죠. 엘비온 대학을 졸업한 그는 루퍼스가 천문학 교수로 있던 미시간 대학으로 옮겨 본격적인 천문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70여일 동안 밤잠을 포기해가며 별을 관측했던 이원철 박사. 그는 오랜 연구 끝에 1926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 학위였다. 현대 천문학을 처음으로 접해보신 것이 1922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시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문학 환경은 거대한 변혁의 시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라는 개념이 우리 은하를 넘어서 다른 은하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천문학 연구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고 연구하신 주제도 현대 천문학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에 있었던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이원철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에 등장하는 견우성에 있는 독수리자리 에타별에 관한 것. 해마다 여름철 동쪽 하늘에 뜨는 이 별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빛을 내는 맥동 변광성임을 밝혀냈다. 그분이 공부하셨던 독수리자리의 에타별, 원철 스타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 별은 수많은 별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마치 맥박이 뛰듯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빛의 밝기를 변하는 그런 맥동 변광성 중에 대표적인 별이었습니다. 맥동 변광성은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의 하나로 별이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며 밝기가 변하는 것이다. 당시 이 학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원철 박사의 논문은 당시 매우 앞서가는 연구 주제였다. 그가 미국에서 거둔 학문적 성과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당시 한 잡지는 그의 논문 업적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원철 박사는 곧바로 귀국해 모교인 연희 전문에서 천문학이 아닌 수학과 교수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원철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지만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어수선한 시기에 그 당시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죠. 거기에서 수리물리학과를 개설하셔서 교수님을 또 하시게 되면서 후학을 양성했고 천문학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던 그는 조선 천문학의 조예가 깊은 칼 루퍼스 교수와 조선 천문학 유물과 유적을 둘러보고 고대 한국의 천문학을 저술했는가 하면 수리물리학과 교수로 학교 옥상에 굴절 망원경을 설치, 천체 관측법을 강의했다. 이 망원경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대식 망원경이 설치되고 또 교육에 활용된 것은
이원철 박사님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신 후에 당시 연희전문대학교 본관 위에 설치된 15cm 굴절망원경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굴절망원경은 여러 해 동안 교육에 활용되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고 당시 조선 전역에서 군수물자 징발이 있을 때 일제에 의해서 해체되어서 징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해방된 후에 일본의 배상 물품 목록을 만들 때 연세대학교의 물품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굴절 망원경에 대한 배상 요청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해방을 맞이한 대한민국. 이원철 박사가 우리나라 천문 기상학 발전에 앞장선 것은 현대 기상청의 전신인 관상대 초대 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일제에 의해 유입된 현대식 천문과 기상 관측법을 우리식에 맞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24시간 사무하는 그들의 활동을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전통 기상학과 천문학이 있었는지를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대 기상학 또는 근대 기상학이라는 이름으로 서구화 쪽에서 이미 상용화된 그런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강제적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관측 방법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새로 처음 보는 기계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기록을 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의해 도입됐던 기상학과 천문학을 재정립을 했던 이원철 박사. 가장 먼저 관측과 예보, 통계를 담당하는 기상부서와 천문학의 기본이 되는 역설을 편찬하는 천문과를 설치해 전문화를 시도했다. 제대로 된 인재가 배출되지 못했던 상황. 관상대 초대 대장으로 천문부서의 유일한 직원인 천문과장과 함께 직접 매년 천문 역설을 편찬해 배포하는 작업을 했다. 이원철 박사님이 그 국립관상대장을 하면서 역서가 발행이 되는데 그 역서라는 건 뭐냐면 달력,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 지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계산도 이원철 박사님이 스스로 혼자 하셨다고 합니다. 누굴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어떤 후학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안타까워하셨다고 해요. 척박했던 시기. 초기 천문학과 기상학 발전을 이룩한 행정가의 길을 걸었던 이원철 박사. 그는 늘 조용히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늘 하늘과 자연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던 과학자의 길 더 바랬을 것이다. 보시면은 이 할아버지의 아마 다동, 아까 내가 했던 이제 중자 억자씨의 사남으로 수분학을 강의하셨다.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역사죠. 아주 얌전하시고 학구에만 열중하시는 그러한 학자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도 이렇게 뭐 막 재미있게 뛰어노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참 점잖으신 그 우리 할아버님, 이제 그런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도 별로 잘 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굉장히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누시는 거 보면은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한 성격의 그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961년 5월까지 15년 이상 관상대 초대 대장으로 우리나라 기상 및 천문과 관련된 인력을 키우고 제도를 확립했던 이원철 박사. 중앙관상대 대장직을 퇴임한 뒤에는 학술원 종신회원으로 과학 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학사 행정에도 참여해 과학 인재를 배출하는 데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196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기술 국가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던 이원철 박사. 그는
생애 마지막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 마지막까지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했다. 2006년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발견한 소행성 2002 DB1에 이원철의 이름을 붙여 99503 이원철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천문학은 지난 100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발전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도 대폭 확장이 되었고 연구를 하는 방식도 대단히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원철 박사님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 20여 년 동안 천문학이 학문으로 정착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대단히 다양한 연구 설비들이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주제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경북 영천에 세워진 보현산 천문대. 최첨단 종합천문대로서 국내 광학 천문 관측의 중심지다. 이곳의 천문학자들은 은하 형성 연구와 소행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탐색을 진행 중이다.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돕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 망원경을 포함한 다양한 관측 망원경. 현대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별의 온도나 질량 등 물리적인 특성까지 밝혀내고 있다. 보현산 천문대에서는 크기가 1.8m 망원경이기 때문에 분광 관측이 가능한데, 분광 관측이라는 것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내서 어떤 원소들이 있고 온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관측 시설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하늘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광학기구다. 그들은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과 달의 흐름을 관측,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천체 현상 예측은 물론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하나씩 풀어나가갔다. 천문학자들의 든든한 조력자인 셈이다. 일단 천체 망원경의 원리는 빛을 모아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주로 크게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물론 천체 망원경이 크게 확대해서 보는 기능도 있지만 주 기능은 빛을 모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때 망원경은 천체 관측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쓰이는 렌즈가 나뉜다. 대대로 가장 많이 쓰였던 망원경 렌즈 원리는 크게 굴절 망원경과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이 있다. 굴절 망원경은 망원경으로 입사되어 오는 광선이 렌즈에 굴절됨으로써 상이 맺히는 방식이다. 반면 반사 망원경은 렌즈 대신 거울과 같은 반사경을 이용해 물체가 보이게 하는 원리다. 용도상으로는 그게 틀린 점이 없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굴절 망원경으로는 일단 행성을 관측하기 적합하고요. 그리고 반사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커서 어두운 천체들, 성운이나 성단 등의 관측에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는 천체 연구를 넘어 우주로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관측기기 개발에도 천문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의 호기심과 기술력은 이미 태양계 넘어 은하로 나아갔다. 과거 천문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하늘을 관찰했다면 현대 천문학자는 우주의 탄생부터 생성까지 밝혀내는 것을 화두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주에 대한 연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왔고 그 속에서 은하와 별들
그리고 행성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체는, 고등지성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하고 항상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우주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천문연구원. 세계적인 천문연구소로 다양한 천체들의 관측에서부터 우주 연구에 필요한 천문기기 개발까지 천문학 강국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최근 천문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제2의 지구를 찾는 것. 실제로 지금까지 외계 행성 탐색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발견된 약 1,780개의 행성 중에서 17개를 천문연구원에서 발견했다.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는 우주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천문학계에서는 외계 행성 탐색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전 세계 남반구의 3개 지역에 동일한 망원경을 설치해서 24시간 연속으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KMTnet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2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성과를 냈고요. 앞으로도 매년 1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해발 2160m 칠레 세로 토롤로 산 정상에 세운 KMTnet.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반구 주요 지역 3곳에 설치돼 각각 8시간씩 24시간 내내 같은 하늘을 쉬지 않고 관찰.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송된다. 동일한 성능의 망원경 세대를 칠레, 남아공, 호주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자전하면은 한 곳은 밤이 되고 한 곳은 낮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낮과 밤이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게 되는데, 지구의 3곳에다가 한 8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칠레, 남아공, 호주의 망원경 설치함으로 인해서 낮에 의한 단절 없이 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관측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는 독자 개발한 1.6m 광시야 광학 망원경과 한 번에 보름달 16개 면적에 해당하는 4도를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인 약 3억 4천만 화소의 모자이크 CCD 카메라로 관측한다. 이곳에서는 미시 중력 렌즈를 사용한다. 미시 중력 렌즈는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지구형 외계 행성 탐색을 위해 최적화된 것이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이 중간에 끼어든 또 다른 별의 중력 때문에 휘어지는데, 이때 밝기가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미세한 빛의 변화 등 망원경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해 외계 행성의 존재를 찾는다. 저희들은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합니다. 1년에 반 정도를 관측하는데, 우리 은하 중심부의 20개 영역을 관측하여 약 수억 개의 별들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별빛 변화를 관측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천체 관측을 넘어 세계 최고의 천문기기 개발까지 천문학자들의 땀과 노력은 오랜 시간 계속돼 왔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하늘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탄생의 근원을 찾고 있다. 네, 우리 선조들이 연구를 했던 천문 연구는 주로 달력을 만들기 위한 역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천체 관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에서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 이외에 다른 천체들은 어디서 시작됐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생명이 어디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대한 답을 찾는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천문학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별을 연구했고 기록했다. 그리고 천문현상 예측을 위해 천문의기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천문 강국을 잇고 있는 현대의 천문학자들.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세상은 무엇일까?